자,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영상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가 좀 달라야 하겠다. 산업군이나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스트래티지가 좀 달라야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서플라이 체인 스트래티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난 현상인 불이익 이펙트,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추구하는 어떤 개념인 mass customization,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스트래티지가 뭐 모든 산업군에 단 유일의 하나의 최선의 스트래티지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의 다른 서플라이 체인 스트래티지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 디터미넌트, 즉 구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디맨드 사이드, 즉 수요의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보니까 low demand uncertainty, 수요의 불확실성이 좀 작고, 다른 하나는 큰 제품이나 산업군이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수요의 불확실성이 작은 쪽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low uncertainty를 가진 곳이, 다시 말하면 더 predictable한 거죠. 더 예상하기가 쉽고요. long life cycle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생각보다 이 프로핏 마진이 좀 작아요. 하나 팔아서 남는 이윤이 작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뭐 사람들이 늘 필수적으로 먹는 뭐 그로서리, 즉 쌀이나 이런 배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가스, 생활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제품이죠. 뭐 제품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어떤 재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갑자기 어느 특정 해라고 갑자기 막 수요가 급증하든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질 않아요. 늘 안정적인 수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것들은 unpredictable 하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좀 짧은 특징이 있고, 하나 팔면 프로핏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최신형 새로운 스마트폰, 셀폰이 나온다든지, 아주 패셔너블한 그런 클로즈, 뭐 옷 같은 거에 뭐 패셔너블한 프로덕트들이 유행이 짧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놓고 나면, 일단 이런 제품군을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느 한 학자가,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하우리라는 교수가 정의를 했던 건데요. 그냥 이렇게 쪼개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건 외워야 할 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쪽을 functional product, 아주 기능적인 제품, 반면에 이쪽을 아주 혁신적인 제품, innovative product, 자, 이렇게 일단 명명을 했습니다. 제법 설득력이 있는 그런 구분 같아요. 자, 일단 수요의 관점에서 한번 두 개를 쪼개봤고요. 이번에는 서플라이 관점, 즉 공급의 관점에서 한번 쪼개보면, 공급이 불확실하냐, 즉 서플라이 언설턴티가 되게 낮은 제품군, 산업군이 있을 거고요. 또 불확실성이 높은 제품군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 공급의 불확실성이 낮은 곳이 그 생산 프로세스가 상당히 성숙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상당히 머추어한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컴플렉시티가 되게 낮고요. 상당히 매니저블한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티셔츠를 만든다. 아주 일반적인 뭐 기술이죠. 예, 누구나 다 뭐 마음 먹으면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클로즈 같은 게 이쪽에 해당될 거고, 반면에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그리고 이런 것은 주로 생산 프로세스도 under early development, 이제 막 초창기일 때, 그러면 이제 뭐 생산 프로세스가 막 변화할 가능성도 크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생산 프로세스가 초창기라면. 그 다음에 more process changes,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가 이제 자주 일어난다. 초창기니까 그렇겠죠. 주로 어떤 제품들이 이럴까요?
하이엔드 컴퓨터, 뭐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신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최첨단의 컴퓨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쪽에 포함될 텐데, 자 이것도 이름을 좀 이렇게 명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포드의 하울리 교수가 자 이쪽을 stable supply chain, supply process, 이쪽을 evolving supply process, 안정적인 서플라이 프로세스라는 것이고요. 자, 이발빙은 진화한다는 뜻이죠. 진화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진화하는 서플라이 프로세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의 측면에서도 두 개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게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수요의 측면에서 두 개로 나눴죠. 이제 그 기준은 수요의 불확실성을 잣대로 functional product와 innovative product, 즉 불확실성이 낮으냐 높으냐 이렇게 나누었던 거고요. 공급의 불확실성을 봐도 stable, evolving 이렇게 나눈 것은 공급의 불확실성이 낮으냐 높으냐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모아보면 이렇게 2x2 매트릭스가 형성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수요의 불확실성도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도 낮은 어떤 제품들이죠? 그래서 그래요. grocery, basic clothes, 뭐 food, oil, gas 이런 것들은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그렇게 불확실성이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뜻을 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그 하울리 교수는 efficient supply chain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효율적인 supply chain.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나중에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런 이름을 왜 붙였을까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설명들이 좀 있으니까 좀 이따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이쪽은 즉 수요는 불확실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되게 안정적이야. 즉 패션 어페럴스, 수요는 되게 패셔너블한 프로덕트는 수요의 불확실성이 크죠. 근데 뭐 클로스, 뭐 옷 이런 것들 뭐 만드는 기술 자체가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것도 이미 기술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요는 불확실할지언정 공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쪽을 뭐라 불렀느냐, responsive supply chain이라 불렀습니다. 대응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붙였는데요. 좀 이따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면에 자, 이쪽은 수요는 안정적인데 공급이 불확실해. 수요는 안정적이고 공급이 불확실한 게 어떤 거냐?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 수력 발전, 수력 발전. 자, 전기 회사, 전력 회사는 특히나 수력으로 전력을 발생시키는 회사다. 전기는 수요가 그렇게 뭐 불확실하지 않아요. 1년에 늘 쓰는 전기의 양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그날의 그 해의 강수량에 따라서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공급은 불확실해. 그다음 some food produce,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 무슨 과일이다. 수요는 늘 먹는 사람들이 먹으니까 괜찮은데 공급은 그 해의 날씨, 기온 이런 거에 따라서 흉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공급은 좀 불안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리스크 해칭 서플라이 체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리스크 해칭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자,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좀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공급도 어렵고 수요도 뭐 불확실성이 크다. 공급, 수요 둘 다 불확실성이 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하이엔드 컴퓨터, 뭐 세미컨덕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쪽을 뭐라 불렀냐? 에이자일 서플라이 체인이라 불렀어. 에이자일이란 말은 민첩하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민첩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지금 적어 놓은 건데요. 자, 그래서 efficient, responsive, risk hedging, agile, supply chain 이렇게 좀 성질로 따지면 네 가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규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좀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efficient supply chain. 왜 이름이 efficient라고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쪽은 이제 아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demand uncertainty가 낮고요. supply uncertainty도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매니지하기 쉽죠. it can be the most manageable.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grocery, beige clothes, food, oil, gas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뭘까 생각해 보면 creating the highest cost efficiency. highest cost efficiency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pursuing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쉽게 말하면 대량 생산에 대한 얘기예요. 어차피 수요도 확실하고 공급도 안정적이니까 대량 생산을 추구해라. 그래서 최대한 원가를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이쪽 산업군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얘기가 대량 생산하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가장 쉬운 길이죠. 자, 반면에 리스크 해칭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불렀던 게 있습니다. 자, 이쪽은 디맨드 언설턴티가 낮고요. 서플라이 언설턴티가 상당히 높아요. 수요는 안정적인데 공급이 불확실하다. 자, 그러면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Using more than one supply resources. 공급업자를 다변화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협력업체, 공급업자만 믿고 있다가 그 협력업자가 공급이 불확실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건을 제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겠죠. 안정적인 수요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purpose는 avoiding risks caused by supply disruption. supply가 공급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붕괴됨으로 인한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공급업자를 다변화해라. 공급업자를 다변화해서 지금 나의 협력업체 A라는 협력업체가 물건을 잘 공급하고 있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B, C 여러 가지 대안들을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서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급업자들하고 정보나 인벤토리에 대한 정보를 긴밀하게 다 공유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들이 뭐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 some food produce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responsive supply chain이라 불렀던 산업군에서는 자, responsive 하도록 즉 대응력을 가지도록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쪽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demand uncertainty가 되게 높고요, supply uncertainty는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안정적인데 수요가 불확실하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Using bill to order. 자, 이 bill to order의 또 다른 이름은 assemble to order. assemble to order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문 받고 나서 조립을 한다. 혹은 밑에 build to order는 주문 받고 나서 이제 빌드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제 mass customiz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이따 또 언급을 할 텐데, 그러니까 공급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데 수요가 불확실하니까 미리 만들어 놔도 불용 재고, 쓰임이 없는 재고로 우리에게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미리미리 예측해서 뭐 많이 만들어 놨다가는 낭패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급은 안정적이니까 평상시에는 미리 주문을 받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준비만 해놓고 실질적인 고객의 주문이 일어나기 전까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Assemble to order. 그래서 being responsive, 고객의 불확실한 그 고객의 수요에 responsive, 대응을 잘하고 flexible 하도록 하자. To changing and diverse need of customers. 고객의 수요가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좀 대응력을 갖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패션 어페럴, 뭐 컴퓨터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산업군에 포함되겠죠. 자, 끝으로 이제 에이자일 서플라이 체인인데, 이것은 이제 공급도 수요도 불확실하고요, 공급도 되게 불확실. 가장 어렵죠. Most difficult to manage. 관리하기 어려운데, 사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리스크 해칭과 responsive supply chain, 이 두 가지의 전략을 같이 섞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ombine risk hedging supply chain with responsive supply chain. 즉
뭐 두 개를 합쳐 놓은 건데요. Avoiding risk of supply disruption and being responsive and flexible to customer need.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를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high-end computers, semiconductor 이런 것들이 아주 민첩하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커다란 어떤 뭐 반드시 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특수성을 우리가 미리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느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등산복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을 찾아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약이나 요즘 뭐 우리나라에 등산복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등산복을 만드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회사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러프하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정답은 뭐 여러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기에 등산복은 앞에서 봤던 우리 그 efficient 그리고 두 번째 risk hedging, 세 번째 responsive, 네 번째 agile supply chain 중에 어디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을 판단을 하려면 이것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과연 안정적이냐 불확실하냐, 공급이 안정적이냐 불확실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는 등산복이라는 게 패셔너블한 아이템이란 말이죠. 색상이나 디자인이 그에 유행이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좀 불확실한 것 같다. 공급은 등산복 만드는 뭐 기술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뭐 고어텍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천을 쓰는 것도 있지만 뭐 새로운 신기술의 그런 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옷을 만드는 기본적인 공급 과정은 되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불확실성은 높고 공급의 불확실성은 좀 낮다. 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래요. Responsive Supply Chain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미리미리 물건을 만들어 놨다가는 막 유행이 다 지나고 불용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분명히 그 해 말에는 떨이 처분을 해서 아울렛으로 막 보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뭐 장사가 잘 되는데 너무 남는 재고가 많고 떨이 처분해야 되는 게 많아서 뭐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아마 이런 불평 불만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build to order, 뭐 mass customization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민감하게 고객의 수요 변화에 대응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 혹은 산업군이 나타났을 때 러프하지만 서플라이 체인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구분하는 그런 큰 프레임워크를 한번 봤습니다. 공급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수요의 불확실성. 자, 그런 식으로 쪼개니까 한 4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가 나오더라. 자, 이번에는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면은 뭐 이 세상에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불휘 이펙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휘비 밑에 있는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황소를 때리는 채찍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찍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요. 채찍 효과의 뜻은 밑에 적어놓은 거 같이 볼까요? This is the distortion of orders along the supply chain, where small fluctuations in end customers result in amplification of demand upstream. 엔드 커스터머의 수요에서 조그마한 fluctuation, 약간의 변동들이 있을 때 그것이 resulting, 뭐 어떤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amplification of demand upstream. 그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 즉 공급업자 쪽으로 갈수록 업스트림으로 갈수록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수요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 Upstream means movement from the customer to supplier.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라는 말은 서플라이어 쪽을 말한다. 고객 카스터머의 정반대 쪽에 있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확대되어진다. 그 말은 주문이 distortion, 이렇게 막 좀 삐뚤어진다는 거죠. 주문의 정보, 즉 수요의 정보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뜨려져서, 즉 부정확한 정보가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 쪽으로 자꾸 이동하게 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불휘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이 그림으로 나타난 걸 보시면 이쪽이 커스터머고 이쪽이 이제 이퀴먼트 쪽인 거 보니까 이쪽이 이제 다운스트림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업스트림이 됩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갈수록 고객이 만들어낸 수요의 변동성은 이거밖에 안 돼. 약간 변했어. 약간 울퉁불퉁했어요. 근데 이 정보가 리테일러에게 전달되니까 리테일러는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디스트리뷰터에게 주문하는 주문의 양이 약간 더 변동이 크게 주문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디스트리뷰터는 이 수요의 변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팩토리에게 어떻게 주문하느냐. 주문의 양이 이게 좀 더 변동이 심하다.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수요가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는데 저 뒤에 있는 업스트림에서는 수요가 크게 변한다. 그러면은 이 서플라이 체인을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금밖에 주문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양을 주문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큰 주문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해서 백오더가 발생하게 되고 로스트 세일즈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미리미리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생산 캐파시티를 막 늘여놓으면 나중에 또 물건을 안 사가니까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비용으로 우리가 낭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왜 불휘 이펙트라 불렀느냐 하면 이 채찍의 움직임을 보세요. 여러분 아마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채찍의 이 손잡이를 잡고요. 약간 아래 위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 채찍의 제일 끝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아주 큰 폭으로 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축을 세게, 황소를 세게 때리는 거죠. 즉 이처럼 조그마한 변동이 결국에는 큰 변동을 야기하는구나. 자, 이러한 특성을 캐치해서 불휘 이펙트란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대부분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는 다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오토 시장과 그 자동차를 만드는 머신 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장비들의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뭐 예를 들어서 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퍼센티지 체인지 인 디맨드, 수요의 변동이 어떠냐. 자, 여기 좀 진하게 생긴 것이 이게 자동차의 수요의 변동입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서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정도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었는데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업자 쪽으로 넘어가면요. 이 자동차 공장도 있겠지만 자동차 공장에다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혹은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 시장에서는 수요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크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불휘 이펙트의 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회사만 예를 하나 들었지만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불휘 이펙트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첫 번째, lower revenue.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서는 너무 큰 고객사의 주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스탁아웃이 발생하고 백로그가 발생하니까 레버뉴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팔 수 있는데 못 파는 경우가 많다. 또 반면에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하려고 대응을 하다 보면 코스트가 늘어나요. 어떤 코스트냐? 하이 캐링 코스트. 재고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재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탁아웃도 자주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 거고. Distributor need to expedite orders. 아니, 디스트리뷰터가 막 이제 뭐 물건이 없어서 뒤늦게 막 물건을 막 밤샘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제공한다. 자, 그러면 그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higher shipping cost를 제공할 돈을 써야 되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평상시에는 기차로 트럭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너무 늦게 물건을 뭐 허겁지겁 만들어서 갖다 주다 보니까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다 추가적인 비용이고요. Manufacturer need to adjust jobs. 이 제조업자도 여러 가지 job들을 adjust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At higher setups and changeover expenses. 막 이렇게 수요가 막 급변을 하니까 셋업도 여러 번 발생시켜야 될 것 같고 changeover expense 뭐 이 기계 장비를 막 이렇게 교체하고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고요. higher labor expenses for overtime 막 뒤늦게 밤샘 작업하면서 작업을 만드니까 오버타임에 대한 차지도 인건비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Perhaps even higher material expenses for scarce component. 간혹 가다가 막 부족한 재료, 부품들이 막 생길 거니까 이런 것들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것이 다 비용이라는 거지. All entities in supply chain must also invest heavily in outsized facilities. 자체적인 캐파시티로 감당이 안 되니까 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 뭐 주변에 있는 회사들에게 혹은 공장들에게 웨어하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To handle peaks in demand, resulting in alternating under or over utilization. 어떨 때는 over utilization, 어떨 때는 under utilization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 운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레머디,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 자, 이걸 한마디로 적으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Synchronization. 동기화죠. 동기화. 즉 여러분 뭐 올림픽 게임에 Synchronized Swimming 아시죠? 풀장에 수영선수 2명 혹은 뭐 여러 단체로 나와가지고 아주 조화로운 똑같은 행위를 한다든지 아주 조화로운 행위를 하면서 그 이제 스포츠 게임을 하죠. 자, 이처럼 동기화란 개념인데, 즉 정보가 실제 일어나는 일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동시에 작업을 하고 동시에 대응을 하고 동시에 어떤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Maintain strategic partnership system by sharing the real-time information to remove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real-time information, 실시간의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뭐 이제 나온 이름들이 continuous replenishment using EDI. 뭐 EDI는 Electronic Data Exchange라는 뜻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업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걸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그래서 continuous replenishment.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물건을 이렇게 뚝뚝 배달해주고 해서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뭐 제조사 간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필요 부품을 보충해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대문자로 CR 이렇게 적었는데, 자, 이런 것은 이제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철학을 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PFR 이런 개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PFR은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의 약자고요. 협력적으로 함께 계획을 짜고 수요 예측하고 같이 물건을 보충하는
협력업체들끼리, 즉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이 협력적으로 뭔가 일을 하자. 자, 이런 개념의 고유명사 CFR이 나왔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Lean Manufacturing, Just in Time, 뭐 이런 개념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의류업계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Quick Response, 빠른 대응. 그래서 이런 고유 명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어떤 특징화 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었다 정도 알아보시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구글에 위키피디아 쳐보면 이런 퀵 리스판스라는 용어를 어느 산업군에서 제일 처음 썼느냐 뭐 이런 히스토리가 나오니까 참고 삼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CPFR 얘기했는데요.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enish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그림은 여기 지금 보시면 CPFR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뭐 흐릿하게 지금 뭐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의도적으로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미국의 이제 그 물건을 전자제품을 파는 베스트 바이라는 회사 간에 CPFR 프로젝트를 하곤 했었는데요. 즉 이런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어떤 시스템, 이제 컴퓨터 화면처럼 보이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메뉴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데 결국은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펌 S, 뭐 삼성전자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펌 B,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두 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죠. 그러니까 베스트 바이가 삼성전자에게 물건을 주문을 하면 삼성전자가 물건을 미국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회사인데 늘 예를 들어서 베스트 바이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삼성전자 제품이 좋아서 우리 베스트 바이 가판 때 제일 앞에 전시를 하고 해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왜 물건을 그때 안 가져오냐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아니 갑자기 그렇게 물건을 갑자기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갖다 주냐. 우리도 생산 캐파시티라는 게 있는데 미리미리 좀 수요 예측을 잘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에 수요 예측해서 준 거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수요 예측만 너희들이 주는 수요 예측만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우리도 나름대로 캐파시티에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CFR이라는 그 철학을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협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플래닝 단계, 포캐스팅 단계, 리플레니시먼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프론트 엔드 어그리먼트, 둘이서 협력하자라고 계약을 좀 맺어요. 그래서 조인트 비즈니스 플랜, 같이 비즈니스 플랜을 짭니다. 일종의 플래닝 단계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좀 명시하고, 자, 포캐스팅을 할 때 베스트 바이는 베스트 바이대로 세일즈 포캐스팅을 만들어내.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그동안 전 세계에 그 전자제품을 판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의 포캐스팅도 같이 만들어내. 그런 다음에 둘이를 비교해. 그래서 identify exceptions for sales forecast. 둘이가 어디가 다른지 서로 합의해서 찾아. 그래가지고 resolve나 collaborate on exceptions. 왜 수요 예측이 다른지 둘이 합의해서 결국은 합의점에 도달한다는 거지. 하나의 forecasting을 만들 준비를 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베스트 바이에서 create all the forecast. 우리가 향후 6개월 동안 이 제품을 이렇게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 정보를 만들면 공급사인 삼성전자가 그 order forecast에 대해서 커미트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몇 대를 지금 주문을 할 것 같다라고 포캐스팅을 했는데 우리는 몇 번째 주는 대응이 가능한데 이때는 너무 많다. 이거 너무 주문이 많아서 못 만든다. 우리 캐파시티가 그렇게 확장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다시 이제 그것을 받아다가 베스트 바이가 펄처스 오더를 이제 내립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문을 이제 실질적인 주문을 하는 거죠.
실제 주문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서 딜리버리 해준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협력해서 그냥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엄연히 두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각자의 어떤 비밀을 고수한 채 서로 약간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협상을 하듯이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행태는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자의 최선의 선택을 해봤자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최선이 아니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처럼 우리 합의하자. 그래서 한 회사처럼 움직인다. 자, 이러한 CPFR의 철학을 받아들였던 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공급업자와 주문업자들 간에 이런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추구하는 어떤 개념 중에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재미난 용어가 있어요. 자,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자, 다음 두 용어에서 왔어요. 첫 번째,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은 왜 하죠? 원가 절감하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고정비는 딱 정해져 있고 물건의 수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변동비가 추가되는데 어차피 총 비용에서 총 제품을 몇 개 만들었냐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인데 제품 몇 개 만들었다 개수로 나누면 제품 하나의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고정비가 이렇게 분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하나에 드는 원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한참 우리 전 세계가 이제 산업화 시절을 거치면서는 그때는 이제 진짜 만들면 다 팔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주된 경영의 이제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시킬까만 고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이 좀 복잡해지면서 고객의 입맛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드 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우수한 회사다. 자, 이런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고객 세분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까만색 자동차만 만들지 말고 뭐 빨간색 자동차 달라 그러면 빨간색도 만들어주고 초록색 자동차 만들어 달라 그러면 초록색도 만들어주고 뭐 어떤 자동차에는 어떤 기능을 넣어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기능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고객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mass production은 the production of something in large quantity. 대량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데 편리한 어떤 상황은 어떤 걸까요? 제품의 종류가 단순화되고 제품의 종류의 수가 작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쉽지. 다양한 다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다품목은 소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 반면에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making a diverse product to meet customers' taste or need.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다양한 제품을 만들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종류가 단순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제품을 원한다라고 하는 바탕하에 고객 서비스를 높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충하는 개념이죠. 제품의 종류에 의해 제품의 종류, 즉 다이버시티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이 각각의 장점을 우리가 둘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전략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포스트포먼트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어요. 자, 포스트포먼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기시키다는 거죠. 딜레이 시키다. 좀 뒤로 미룬다 이런 개념인데.
자, 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어로부터 물건을 만들어서 서플라이어가 부품을 갖다 주면 매니팩처러가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갖다 놓고 여러 리테일러 샵에다가 물건을 배분해서 고객들에게 전달되겠죠. 근데 이제 트래디셔널 스트래티지에는 푸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즉, 요 실선이 푸시고 이 점선이 풀이라고 생각해 보면 고객의 제품의 카스터마이제이션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 제조 단계에서 이미 카스터마이제이션이 일어나. 즉, 이거는 빨간색 자동차, 이거는 파란색 자동차, 이거는 초록색 자동차. 완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완제품을 즉 finished good을 이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갖다 놓고 재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푸시 방식의 어떤 전략인데 이 포스트포먼트 스트레치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제 델 컴퓨터의 그 풀 방식과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포스트포먼트 스트레치를 쓴다는 것은 먼저 매스 프로덕션의 효과를 이 매니팩처러에서 누린다. 즉 매스 프로덕션의 효과를 누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디펜던트 모듈, 다른 말로 하면 제너릭 프로덕트라고 불리는 뭐라고 할까요? 공통 제품을 만든다. 공통 제품은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페인트 색깔을 칠하지 않는 자동차 프레임과 뭐 엔진 이런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갖다 놓고 고객이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그때 카스터마이제이션을 시키겠다는 거지. 고객이 파란색을 원해? 그럼 파란색 페인트 칠해서 파는 거고, 빨간색을 원해? 그럼 빨간색 페인트 칠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트래디셔널한 스트래티지에서는 매니팩처러 단계에서 카스터마이제이션이 일어났는데 지금 포스트포먼트 스트래티지에서는 카스터마이제이션이 좀 뒤로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뒷단계로 좀 밀려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포먼트 시킨 겁니다. 카스터마이제이션을 포스트포먼트 시킨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포먼트 스트래티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카스터마이제이션의 효과도 보고 거기다가 매스 프로덕션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철학입니다. 그런 방법, 그런 아이디어예요. 방금 그런 매스 카스터마이제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포먼트 스트래티지라는 걸 소개했는데 아까 매스 프로덕션 하려 그러면 인디펜던트 모듈 혹은 제너릭 프로덕트라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for mass customization, product should be designed so it consists of independent modules that can be assembled into different forms of product easily and inexpensively. 즉 어떤 최종 제품에도 끼워서 사용될 수 있는 인디펜던트한 모듈. 여기서 말하는 인디펜던트는 최종 제품의 사양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거겠지. 예를 들면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건 제가 상상 속의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자동차하고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어. 최종 제품은 달라. 그죠? 제품이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에 들어가는 엔진이 따로 있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엔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따로 있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따로 있으면 이 두 제품은 애초부터 생산 그 라인이 완전히 달라야 돼. 그죠? 조그만한 소형차 만드는 생산 라인하고 이 좀 큰 자동차 만드는 생산 라인이 달라야 돼. 그런데 만약에 어느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을 여기다 끼워도 되고 여기다 끼워도 되는 그런 엔진이다. 혹은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다 끼워도 되고 여기다 끼워도 되는 배터리다. 그러면 일단은 최종 제품이 뭐가 되건 간에 이러한 엔진과 이러한 배터리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인디펜던트한 모듈로 만들어지면 대량 생산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디펜던트 모듈은 대량 생산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제품의 수요가 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때 카스터마이제이션 해도 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소형차를 원하면 소형차 프레임에 끼우는 거고 대형차를 원하면 대형차 프레임에 끼우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의 노력을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렇게 다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량 생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 그런 철학인데 이렇게 하려면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협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mass customization involves people from at least 5 areas of company. 최소한 5군데, 마케팅, R&D, manufacturing, distribution, finance 이렇게 한 5군데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자, 먼저 마케팅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뭐냐? Marketing people must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mass customization needed to fulfill customers' requirement. 과연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락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알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최종 제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최종 제품. 예를 들어서 A와 B 두 가지 제품을 만든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요 단계에 올 때까지는 공통 프로세스죠. 제너릭 프로덕트를 사용한다고 봐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디펜던트 모듈들을 사용해서 이 공용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제일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고객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요 단계에서부터 이미 갈라져 가지고 그 성질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을 고객이 원한다. 이런 건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만 커스터마이제이션 시키면 되는지 고객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와야 된다. 분명히 그런 역할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D. R&D people must redesign the product so that it can be customized at the most efficient point in the supply network. 공용화되어 있지 않던 제품을 공용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리디자인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알아와야 되고, 즉 대형차, 소형차를 엔진을 같이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지, 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nufacturing, distribution, 물건의 이제 제조와 물류, 배송하고 물류를 담당하는 이런 쪽 사람들은 must coordinate both supply and redesign of materials and situate manufacturing or assembly processes in the most efficient locations.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저런 공용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어느 순간 이제 커스터마이즈도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오면, 예를 들어서 이 분리가 되는 일보 직전에 이 단계를 어디다 갈 거냐. 여기를 뭐 유럽으로 따지면 뭐 영국에다 이런 공장을 설치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어디다 갈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분화된 것은 어디다가 하고 이 앞 단계는 어디다 하고. 그래서 생산과 배송을 하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들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커스터마이즈가 딱 되는 이 단계에다가 요 단계를 예를 들어서 영국에 거점을 두는 요 단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요렇게 커스터마이즈 하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이런 부품들을 얻기가 쉽냐 어렵냐. 다시 물류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finance, 뭐 accounting 이쪽 재무 회계 부서에서는 they must provide active-based cost information and the financial analysis of the alternatives. 우리가 여기 지금 ABC라고 부르는데 activity-based costing.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가, 기준, 뭐 회계, 방식 뭐 이런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회계학 수업을 여러분 들으면 더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이렇게 프로세스가 다르다. 자, 요건 A 제품이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 뭐 어떤 단계를 거쳐서 B가 만들어진다. 만약 이렇다면 이 첫 번째 공정을 지날 때 든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캐파시티를 계산해가지고 요 공정에서 든 원가를 그 생산의 수량으로 나누면 제품 하나의 원가가 나오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제품의 A 제품의 원가, B 제품의 원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요런 공통의 과정을 매스 프로덕션의 효과를 누리면서 있다가 막판에 이게 벌어졌거든. 그러면 요 앞 단계에서 쓴 비용이 과연 A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B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쉽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 있는 요 비용을 과연 어떻게 배분할 거냐. A하고 B 쪽에다가. 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그 원가 산정을 하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원가 기준 회계 방식이라 그래서 회계학 쪽에서도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 재무 회계 시스템이 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변화해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마스터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실현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어떤 스트래티지의 종류들, 그 다음에 어떤 불휘 이펙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마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였고요. 자, 요 주제는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란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큰 주제고, 특히나 요즘처럼 글로벌라이즈드 된 이런 기업 환경에서는 특히나 중요한데요. 자, 이 좀 더 깊은 내용은 우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독립된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